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의힘 경선 전국에 비상이 걸렸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발표되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경선 판세가 사실상 한가람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경선 전국에서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도심 속 전통시장 대전 유성 5일장의 정겨운 풍경을 만나보고 장터의 명물과 특별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할까요? 네,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치매에 걸린 90대 할머니를 구한 백구, 전국 최초로 명예 구조견이 됐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 실종됐던 93살 김 할머니를 지킨 4살 강아지 백구. 구조되는 순간 끝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던 백구가 오늘은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온순한 표정의 백구에게 꽃다발과 함께 반려견용 축하 케이크가 전달됩니다. 전국 최초로 명예 119 구조견에 임명된 겁니다. 충남소방본부는 40시간 넘게 탈진한 할머니를 지켜낸 백구의 공을 인정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백구를 명예 소방교에 임명했습니다. 거주할 집에서부터 사료와 옷까지 백구를 위한 푸짐한 선물까지 전달됐습니다. TJB 뉴스 이후 백구의 소식은 국내 수백 개 매체에서 소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CNN은 주인을 살린 강아지가 명예 구조견이 됐다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4살 백구는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를 보여줬고 모두가 지친 때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또 ABC와 NBC 방송, 워싱턴 포스트 등도 한국발로 백구의 소식을 일제히 타진했습니다. 네, 백구가 명예 구조견이 되고 또 이 세계적인 방송에도 이렇게 언급이 소개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 직접 오시진 못하셨지만 가족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이게 나이도 있고 하셔서 아직은 병원에서 몸을 회복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백구를 그렇게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병실에서도 백구만을 그리워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백구와 영상 통화도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백구를 찾는다고 하니까 빨리 할머니가 완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백구 소식이 사실 저희 TJB 뉴스를 통해서 또 저희 TJB 뉴스와 또 SBS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좀 자부심도 들고 그러는데 백구가 이제 명예 구조견으로 이제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명예 119 구조견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실질적인 활동 같은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이긴 한데요. 근데 나름 계급도 부여가 돼가지고요. 8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소방교 계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8급? 예. 네. 그래서 또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부상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계집과 사료, 간식 등들을 이제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용 케이크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백구에게 꼭 자신이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무료로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백구가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할 텐데 또 행사장에서는 그 굉장히 영특한 개라 그런지 아주 의젓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차분한가 봐요, 걔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사장 취재를 가면서 걱정도 됐었던 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개다 보니까 이건 낯선 환경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짖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님께 여쭤보니까 백구가 워낙 온순한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아은의 할머니와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백구가 또 개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고 좋다고 합니다. 마을 동네 개들 사이에서도 이 백구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에게나 개들에게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도 개는 확실한데요. 이렇게 의젓한 양반개인 것 같은데 자, 이 CNN하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이제 이 백구의 기사를 다뤘고 그래서 뭐 K-팝처럼 한국계의 우수성 이 K-도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인기를 얻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전국적으로 또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개의 안전이나 이런 건강 같은 게 또 혹시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구가 명예 소방교가 됐을 그 행사장 당시에서도 따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백구에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주목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개나 사람에게 좀 스트레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리 백구가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더라도 이렇게 뭐 마음만으로 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제 백구와 할머니의 그런 우정을 응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백구를 또 촬영한다고 예. 뭐 많은 또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당시에 취재했을 때 충분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은 굳이 백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재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팔아주겠다며 마스크를 가져간 뒤에 구매 대금을 이제 가로챈 한 유통업자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여 개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아산 영인면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지난 1월 유통업자 A씨가 대기업 등에 마스크를 납품하겠다며 마스크 1,300만 장을 구매했습니다. 대기업에 구매 의향서까지 보여주며 계약금 3억 7천만 원 정도를 먼저 건넨 뒤 일주일 이내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장당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제품을 받아간 A씨는 장당 60원까지 금액을 낮춰 이른바 땡처리로 물량을 소진해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잔금 21억 원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가 할인 판매로 기존 고객사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결국 업체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마스크를 팔겠다며 구매 의향서를 보여주며 마스크 600만 장을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구매 금액의 절반 금액에 도소매업자들에게 마스크를 덤핑 판매한 뒤 마찬가지로 대금 12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대량 생산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 마스크가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참 악질적인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 말이 맞는데요. 먼저 마스크 업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이번 일을 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현재 마스크 업계는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났던 과거에 이제 뭐 생산 공장이 추가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또 일부 어려워진 그 업체들이 쌓아놓던 그 재고를 굉장히 헐값에 판매하면서 네. 기존의 업체들도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통업체와의 그런 계약 관계가 무척 중요해졌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을 파고들어서 발생한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선입금을 일부 좀 준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을 이제 주지 않고 사실 그 잔금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결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이 A씨란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전국에 다양한데 그 피고소인은 바로 한 곳, 보도에 나온 바로 유통업자 A씨입니다. 아, 저희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이 회사 저희 보도국으로 이제 나도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경찰에 접수된 것은 10여 건이지만은 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업체당 뭐 수억 원에서 또 많게는 뭐 수십억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폐업한 망한 업체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 업체들이 좀 이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녹록지가 않은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 유통업자 A씨가 가져갔던 마스크를 그중에서 다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마스크를 다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이고 이미 헐값에 판매된 마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한 게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 본인의 업체에서 생산한 그 마스크가 다른 곳에 헐값에 판매가 되다 보면은 평소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곳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고 또 그쪽과의 이제 거래가 끊기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이 업체에게는 그 대금뿐 아니라 그 추가적인 피해 상황도 무척 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아직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느 한 곳으로부터 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 구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그 마스크를 이제 제가 팔다가 이 양반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저어버려서 헐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모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더뎌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그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또 쌍방에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유통업자 A씨 측에서도 먼저 해당 업체들이 먼저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서 관련 혐의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피해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인 피해자들도 많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마스크 자영업자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예.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후딱 다녀올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뉴스보다 맛집은 어디로 떠납니까? 저도 이제 오늘 후딱 갔다 오시는데 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도심에서는 좀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정과 흥이 넘치는 곳. 바로 유성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 뭐 이웃이네요. 유성 5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은 유성 5일장 옛날 모습 같은데. 네, 지금부터 이제 1960년대부터 예. 현대까지 이제 유성 5일장을 좀 보실 텐데요. 네. 저 사진이 바로 1960년대에 유성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유성 시가지 모습이구나. 건물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저 뒤쪽에 보이는 산이 이제 계룡산입니다. 예. 네. 그때는 보면은 건물이 2-3개 정도 네.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하나도 없죠. 저거는 유성시장. 유성 시장의 모습이에요? 네, 유성시장인데요. 네. 처음에는 유성 5일장이 예. 소를 내다 파는 곳, 사고 파는 우시장에 들어섰다가 네. 천천히 이제 소국밥집이 생기고 또 농산물 같은 거 생기고 네. 그래서 유성시장은 5일장은 19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100년 110년 역사네요. 된 거죠. 110년. 저 보면 안악내들 그러니까 홍성 네. 아니 저기 논산 네. 인근의 공주 또 옥천 네. 또 뭐 조치원 이런 데서 안악내들이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 현재까지 참 이제 정겹네요. 예,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네. 상당히 정겹죠, 보니까. 예. 저분들이 지금 뭐 다 살아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오늘의 유성시장을 보면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뭐 난전 같아요, 그죠? 유성시장이 조금 현대적인 모습이긴 한데 아직 그래도 흙바닥이 같은데. 그렇죠. 바닥 보면 흙바닥으로 보이죠. 예. 저게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진인데요. 이제 시장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곳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시장하면은 이제 네.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많을 때는 저곳에는 이제 현재도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상설 시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날만 되면 4일날, 9일날 열린 장날에는 난전이 1,000개 정도가 이제 펼쳐집니다. 많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3,000개 정도 있었다고 3,000 개? 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저게 예. 이제 구암역 지하철이 있고요. 예. 또 유성 복합터미널이 있고 금호터미널이 있으면서 교통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장날이면 뭐 인산이 이루고 있는데 특히 엊그제 대목장 때 제가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깨에 부딪혀서 코로나로 한때 이제 중진됐지만 어깨에 부딪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장 보러 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또 찾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유성 그 상인들의 생존 터전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사는 어떤 기사입니까? 저것이 이제 제가 쓴 기사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유성 올장도 정말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일대에 장에서는 이 일대에 네. 전부 허물고 뭐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요. 재개발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재개발 쪽으로 이제 가닥이 많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 이제 조합도 형성이 되고 이제 시공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부에서는 이제 그 상인들 중심으로 난전뿐만 아니라 상인들 중심으로 유성시장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하니까 이제 개발하는 측하고 또 유성구청 대전시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공원 지역에 뭐 오일장을 넣겠다 하는데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공원 힘들죠. 쪽에다가 오일장을 넣는다. 네네. 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그 같긴 아파트의 한데요. 오일장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00년 넘게 이렇게 끄떡없이 지켜오다가 저렇게 또 사라지게 되면은 참 유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 대전 시민 전체적으로도 좀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성시장이 더욱 애틋하고 막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장날을 맞이해서 장구경도 해보시고요. 유성의 명물 맛있는 것도 맛보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추석 대목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유성시장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네요. 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유성시장. 그 대전에는 이제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5일장이죠. 두 개가 있는데 유성시장 그리고 신탄진시장이에요. 유성시장은 4일 9일 그리고 신탄진시장은 3일 8일인데 와, 저랑 같이 한번 사람 냄새 나는 시장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유성시장은 옛날 5일장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충청도 방방곡곡에서 가져온 질 좋은 사물들이 한가득이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오가는 발길을 붙잡습니다. 와, 이거 풀빵! 옛날 생각나는 풀빵. 이거 한 봉지 11개에 3,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에 300원도 안 되는 거네. 왜 10개냐, 10개가 아니라 11개냐 했더니 하나 더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성은 이렇게 인심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박하지네? 야, 박하지 지금 순놈이 나오죠? 예, 또 꽃게도 전부 숨놈이요. 그렇죠. 가을에는 순놈이지. 예. 야, 이거 진짜 계단 닿으면 최고 좋은데. 바지락. 젓갈.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잡지. 아. 저는 이걸로 늙어요. 요만해서부터. 이할 때부터.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아유, 태어나서부터 한 거지. 여기 여기 올장- 온 지는 27년, 8년. 유성 5일장만 오신 지가 27년. 예. 어땠어요? 27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옛날에 한 5년 전에만 해도 돈 했는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이거 파셔가지고 유성 5일장 때만 그래도 얘들 다 키우시고 하셨겠네요? 예. 여기가 제가 유성 5일장만 꼭 들리는 곳인데요. 여기는 간식, 길거리 음식 골목이거든요. 여기 오면 족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전, 그다음에 잔치국수,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 많은데 진짜 여기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국수 하나 줘요. 잔치국수. 네.
메인 아니에요, 메인. 그러니까 지나다가 한번 싹 재미로 먹는 거예요. 딱. 아, 요건 그냥 주문해서 딱 나오는데 7초. 먹는데 80초. $2,000원이죠. 아니 2,000원밖에 안 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먹을 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양도 지금부터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시장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없어지기가 쉽겠어요. 대전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시장인데. 아, 절대 안 없어지죠. 그래요? 제가 온 이 길이 농약 그리고 뭐 씨앗, 그다음 묘목, 그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 길만 이런 곳이 있어요. 그만큼 이 유성 지역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회장님 댁이구나. 안녕하세요. 예. 네, 계시네요. 예, 예. 아이고 어쩐 일이셔? 아, 오늘 장날이라 그런지 막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예. 제가 유성 5일장 없어지면 안 된다고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맞아. 대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유성시장이 존속돼야 된다는 걸 다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인으로서는 어쨌든 우리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어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야죠. 100년 전통 유성시장이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유성 5일장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간식을 먹었는데도 그래도 배고파요.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구경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점심은 유성 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반찬도 만들고 또 요리도 만드는 그런 곳인데 가보시죠. 먼저 두부부터.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두부. 매일매일 두부를 쓴다는데 만든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슈퍼나 이런 데 막 마트점 하는 거하고 좀 맛이 틀릴 것 같은데. 와, 확실히 다르네. 그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뭐 고소한 맛, 콩의 맛, 향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것이 확 퍼져요. 시장에 오는 분들이 뭐 두부로 만드는 뭐 청장, 그다음에 순두부, 또 두부 부침, 구이 뭐 이런 것들, 또 전골 이런 것처럼 시장하고 두부의 요리는 사실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게가 유성 시니어 분들이 뭐 비결이 뭐 다양한 비결이 있겠지만 이 두부 만드는 솜씨들은 먹어보니까 역시 노하우와 시간과 정성 그것이 배어 있는 게 바로 두부잖아요.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저기요, 저 어머니, 이제 먹어보니까 네네네. 진짜 다른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거하고 두부 맛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요, 네. 여기 노인 일자리거든요. 시니어 클럽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바로 옆에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새벽에 만드셔서 또 각 배달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배달도 하고 네네네. 여기서 판매하기도 네, 하고. 각 가정마다 배달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콩이겠죠? 당연하죠. 국산 두부죠. 국산 두부. 예. 이 시장을 돌다 보니까
이제 5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5일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또 이렇게 뭐술 한잔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낮인데도 곳곳에 이제 상당히 많아요. 안 먹을 수 있죠. 자, 막걸리. 먹어야지. 막걸리. 아우, 방송 때마다 막걸리 먹으면 술 먹어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시면 우리 아들 술꾼인 줄 알겠어요. 딱 먹어보니까 진짜 알갱이가 씹히는, 녹두 알갱이가 씹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기계로 간 녹두 가루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투박하게 맷돌로 간을 탄 느낌? 그래서 녹두 알갱이가 막 씹혀요. 그래서 딱 터질 때마다 녹두 향이 확 나고, 그 다음에 맛돌 치면 진짜 씹는 식감 아주 끝내주네. 사람 냄새, 삶의 향기가 배어있고 그림이 묻어나는 장터의 두부전골과 녹두전까지 5일마다 신기루처럼 찾아오는 그곳은 100년 전통 유성 5일장입니다. 네, 사람 냄새 가득한 유성 장날 풍경을 만나고 왔는데요. 근데 이 시장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시민들이, 뭐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유성시장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는 시위도 벌이고 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재개발 이후에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성시장이 사라지면 대전이 아주 유일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잘 정리된 또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유성 5일장은 유일한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이 터전이 나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경량이 있는 도시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년 전통 유성시장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권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 경선 전국에서 불거지는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해 줄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 핵심이던 김웅 의원이 지난 8일에 기자회견했는데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 회견을. 글쎄 김웅 의원이 그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당의 관계자한테 넘겨줬다. 이제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김웅 의원이 이제 말을 이제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고발장을 최초에는 내가 작성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또 말을 또 바꾸고 누구한테 줬냐.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막 바꿨고 그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며칠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9월 8일 날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분명하게 얘기된 게 없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또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한 바가 없어서 오히려 해명이 아니라 이 공작 의혹, 검찰에 의한 소위 고발 공작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되거나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의구심만 더 커지게 만드는 기자회견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김웅 의원실 등에 이제 손중선 검사 방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공수처의 그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그 뭐 속보를 통해서도 뭐 확인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김웅 의원이 최초에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그거를 전달받아서 검찰의 고발장을 다시 냈다고 하는 정점식 의원 이르기까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제 계속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한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점점 더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 의원님? 뭐 맹탕 회견이라는 거는 뭐 여야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께서 세 가지의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참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는 프레임을 딱 걸었어요. 표제를 걸었어요.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를 해서 이 고발장을 야당한테 주도록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개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걸 하나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전달자가 그 저희 당에 국민의힘에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문제거든요. 또 세 번째는 공익신고자가 나왔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검찰이 공익신고를 이렇게 해줬느냐 요게 이제 세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윤 총장이 이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후보로서도 모든 책임을 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께서 이해 다 하실 거예요. 윤 총장은 당시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윤 총장을 찍어내기를 수없이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윤 총장 사람들이 1월 24일 날 다 잘려나갑니다. 지방으로 좌천되고 다 좌천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사단들이 여기에 손준성 이 검사까지도 원주지청장 하던 사람을 여기로 끌어올리고 모든 이 공공수사부장에서부터 반부패 부장까지 전부 다 추미애 사단으로 다 에워싼 이제 포위조가 들어왔는데 윤 총장은 당시에 고립무원이었거든요. 이 고립무원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밑에다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고발 문건을 국민의힘에 저희 당에 줬다 그러는데 이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제 주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끊어져요.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공익신고자 이제는 굉장히 이 공익신고자가 중요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법 19조 20조에 의해서 권익위만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특혜 사건이 있었을 때에 현 당시에 그 병장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68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공익신고자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검찰에서 공익신고자로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익신고자를 어디서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권익위법에 19조 20조에 의해서 권익위에서 하는 것을 이 완전히 검찰은 할 수도 없는 이 조직에서 여기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여권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1중대, 2중대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마치 짜여놓은 각본처럼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체화돼 가지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 공작 사건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관여됐다면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치 뭐 손발이 다 잘렸다고 하십니다만 손준성 그 정책관에 대해서 유임시켜달라고 요청을 윤석열 총장이 하고 다녔고 또 결과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사유화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전달받아서 그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 실제로 고발 행위를 갔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사유화된 검찰의 일종의 하청기관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겠냐 싶은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달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전달이 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김웅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8월 달인가요? 그 고발장을 작성했던 것이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런 관계가 쭉 그 형성되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고 그로부터 당에 전달이 됐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전달됐고 여기서 전달된 고발장이 활용이 돼서 실제로 고발장이 작성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유임을 요청했다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1월 24일 날 원지주청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사건은 4월 달에 일어났는데 요 사이에는 인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이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임을 요청했다는 게 처음에 요청한 게 아니라 그 한 번 임기를 좀 한 다음에 요청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정보기획관이라고는 이 자리에 윤석열 총장 사람이 있었어요. 6개월밖에 안 있었거든요. 네. 그분을 유임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을 내쫓고 손준성 검사를 여기다가 투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포위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판사 사찰 문건 다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검찰에서 판사들 뒷조사해가지고 기록해 있었다. 당시에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요 담당이 누구였냐면 이 손 검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 검사의 모든 것을 압수수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찍어내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손 검사의 이 모든 서류에서부터 PC까지 다 압수수색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는 와중에 이 문건이 나왔었을 거예요.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거는 감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오래가면 이게 국민들 피곤해져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뭐 오전에 얘기 나오니까 오후에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수 대검의 감찰부장이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수사를 좀 해주시길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공익신고자 그걸 대검에서 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통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어떻습니까? 예, 다른 이유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건 이제 그 국민권익위에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까 성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그렇게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법적으로 권익위가 판단하는 권익위는 지금 아직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검찰의 경우에도 그것이 내부 제보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제보자의 신원이나 신변에 대해서 또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적인 의미에서 공익신고자로 하겠다면 만약에 권익위로 넘겨서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단어가 갖는 뭐 그 뉘앙스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버스라는 언론에 제보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마치 처음에는 무슨 여권의 무슨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갔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소위 이제 그 제보자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다 된 겁니다. 본인이 그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생겨서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익신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도 받을 수 있고 권익위도 받을 수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 저를 비롯해서 조 의원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를 받으면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권익위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공익신고를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데 약 2달 넘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탁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 공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 고발장은요. 저도 쓸 수 있고 이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지원단이라는 게 공당에 다 있습니다. 선거 때 되면 이런 것들 지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김웅 의원은 막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스카웃돼 있었던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검찰 출신이었을 뿐이지. 그런데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정점식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고성통영이어서 자기 선거 오느라고 지역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고발장이 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비쳤거든요. 그러게 바로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핵심을 찌르셨는데 저희 사람들이 이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 당에 있는 이런 물건을 하나 갖다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마치 윤석열하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건지 어떤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 빨리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 총장 국민면접인가 그 자리에서도 또 고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검사가 쓴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모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누가 작성했냐 아닙니까? 누가 작성했냐? 자 김웅 의원이 처음에는 고발장 중에 하나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어요. 물론 이건 뭐 기억의 혼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된 건 뭐냐면 받아서 전달한 건 맞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거죠.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자 전달은 됐다.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SNS 보낸 사람 메시지에 떠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럼 조작된 것이냐?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검찰은 따로 감찰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작성을 했는지 검찰 내부에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작성물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사안은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또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그리고 또 하나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제보자의 이게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은 판단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맞냐 안 맞냐는 건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익신고자로서 검찰이 인정을 하고 이름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시스템상 권익위에서 이걸 판단도 안 됐는데 검찰이 왜 이 사람을 보호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은 예. 나는 이 민주당이 대선 때마다 했었던 이 행태들을 한번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해요. 김대엽, 이해창 총리 낙선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전과 오범을 데려다가 이 김대엽 병풍 사건 내가지고 다음에 다 무죄 났습니다. 김대엽이 옥살이했어요. 그다음에 기안건설한테 이해창 사모님께서 10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안건설 사건을 해가지고 이거 30 의원이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이거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최규선 20만 불 수사건이 있었죠. 한동훈 검사 전번에 채널A 사건 해가지고 또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죠. 또 최근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 생탱탕집을 패러가고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큰 국가적인 지도자를 뽑는데 저는 뭐 여도 야도 이런 공작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옛날 민주당.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민주당들이 해온 역사예요. 과거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심지어는 북한한테 총을 쏴달라고 한 총풍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거 있었습니다. 예, 세풍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회창 총재의 뭐 동생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대마주가 지금 그런 기억들이 자꾸 이제 새록새록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빨리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계속 저희가 또 토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여야 경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어서 이거 뭐 추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그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도 예측 못하지요. 안철수 후보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있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또 오세훈 후보가 예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러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컸었다는 말씀 좀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요즘에 이제 2030의 지지가 좀 높은 편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데 2030의 스타일들을 보면 굉장히 공정하지요. 뭐든지 공정한 게임을 원하고 또 그렇게들 하려고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2030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그 코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아주 직선적이고 스트레이트해요. 돌직구 스타일이란 말이죠. 2030이.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30의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재미예요. 재미, fun.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비교적 재미가 있잖아요. 어제 그 국민 면접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탤런트가 있고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애둘러하지 않거나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상당히 있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도 굉장히 지지세가 탄탄합니다. 또 홍 총장이 또 올라오면 홍 대표가 올라오면서 양강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져가지고 비교적 야권 전체에서 보면 흥행이 되고 있다. 흥행이 되고 있다. 흥행은 곧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고 중간 측들이 넓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그 강원도 경선 결과 그리고 또 1차 이제 국민 경선 이제 투표가 발표되면은 사실 슈퍼위크라고 하죠.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경선 판세가 이제 판가름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뭐 충청 경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압도적으로 또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여론 조사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다른 모든 후보들을 좀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실제로 경선의 결과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강력한 분들은 뭐 어쨌든 그 선택대로 하겠지만
글쎄 누구를 투표할까라고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국민경선인단 있지 않습니까? 국민경선인단이 지금 이제 슈퍼위크에 이제 64만 명에 대한 개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 투표율이 정말 놀랄만큼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대세가 이미 형성됐다 그러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소위 선거인단은 투표를 보통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아픈 기억입니다만 그 이명박, 정동영 두 분이 저 대선에서 겨뤘을 때 실제로 당시 그 여권의 지지자들은 대거 투표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대세론이라는 것도 이런 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대의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 또 선거인단 이 투표를 보니까 뭐 80% 육박하는 정도의 놀랄만한 투표율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뭔가 좀 새로운 좀 역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한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보는데 물론 이제 1차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 뒤로도 한 150만 명 정도의 또 경선인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큰 방향을 정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그걸로 또 결정 난다 이렇게 또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슈퍼위크는 1등과 2등 아니면 3등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누가 이기는지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결과를 보면 54% 절반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슈퍼위크는 아닌 것 같고 노멀 위크가 됐다. 그냥 그렇고 그러한 그냥 또 하나의 한 주가 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중원에서 우리 충청권에서 이 표심은 균형추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추가 이미 무너졌단 말이죠. 54% 이상 이재명 후보한테 갔는데 선거인단을 포함해서 권리당원까지도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이미 충청권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가 친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이광재 의원을 밀고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의원이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이뤘는데 그 진영에 있던 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로 지지선언을 하고 왔거든요. 친문의 핵심이 이쪽에 왔었을 때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청와대 기류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없으면 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전재수라고 하는 한 의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산 경남의 민심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경선은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시선이 조금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흥미가 좀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한 말씀, 말씀씩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그 54%라는 지지율이 물론 과반을 넘는 지지율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지지하는 게 한 45, 6% 정도의 또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경선은 한참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전재수 의원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성일정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 얘기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건도 결국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여전히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죠. 오늘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